저희가 계속해서 뭐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는 이런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뽑아내고 있는데 예. 디에슬레틱에서도 좀 재밌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좀 이번 연도 2025년을 나타내는 키워드는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사실 제가 기억나는 건, 그리고 특히나 한국에서 좀 바이럴이 됐던 건 2021년에 뭐 먹방이 옥스퍼드에 등재가 되기도 했었고 예. 뭐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축구계 20세기, 21세기를 나타내는 축구계 용어는 무엇인가 네. 각 연도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신조어인 거죠. 이제 네. 올해의 축구 신조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2000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그 해를 대표하는 신조어와 관련된 얘기인 겁니다. 네. 예. 근데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분노 유발 컨텐츠라는 레이지 베이트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게 올해의 단어로 선정이 됐다라고 해요. 올해 좀 이 뭐 유튜버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분노유발 컨텐츠를 많이 올렸나 보네요. 일부러 그러니까 과장되게, 그렇죠. 화나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 자극적으로 사람들한테 클릭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레이지 베이트라고 부르고, 그게 올해의 단어가 되긴 했었는데, 그러면 축구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과거에 이제 뭐 축구 용어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에 대해서 서문 쪽에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미드필더인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디펜드라던가 어택이라던가 이런 거는 이제 동사잖아요. 네. 그래서 ER을 붙여서 명사화할 수 있는. 그래서 디펜더, 수비수, 이제 어태커, 공격수. 네. 근데 미드필드는 동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필드의 중앙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ER을 붙이는 게 맞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과거엔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냥 미드필더를 쓰잖아요. 그게 더 통용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축구와 관련된 신조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21세기부터 좀 알아보기 때문에 2000년은 어떤 용어가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2000년 같은 경우는 네. 프론 샌드위치 브리게이트. 이게 그 한국어로 얘기하자면은 새우 샌드위치 부대인 건데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제 그 화면에 나오는 로이킨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맨유 팬들 조용하다. 귀족 같다. 예. 고귀하게 새우 샌드위치나 먹으면서 응원을 하지 않는다. 왜 하드코어 팬들이 없다. 도리어 그래서 그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요. 로이킨이 했던 발언 그대로 얘기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올드 트래포드에 오지만 축구를 이해하기는커녕 철자조차 쓸 수 없는 것 같다. 예. 결국 팬들은 팀을 응원해야 한다. 원정 팬들은 환상적이다. 나는 그들의 하드코어 팬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팬, 뭐 이런 거죠. 진짜 팬, 가짜 팬 논란인 거예요. 그렇죠. 예, 하드코어 팬이라 부른다. 하지만 올드 트래포드 홈에서는 술 몇 잔 마시고 새우 샌드위치나 먹으면서 경기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경기를 보지 않고 그저 놀러 와서 축구는 그냥 일원일 뿐. 우리는 샌드위치를 먹으러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다소 조금은 왜곡된 부분이 있대요. 키는 그냥 프론 샌드위치나 먹고라고 했지 브리게이트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대요. 실제 인터뷰를 보면은 브리게이트를 쓰지 않았는데 어느새 이게 마치 킨이 얘기한 것처럼 붙어 다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10년 뒤에 이제 그 모예스가 아스날 1대0으로 이기고 나서 에버튼 감독이었을 때 뭐 이제 오늘은 프론 샌드위치 브리게이트가 없었다. 새우 샌드위치 부대가 없었다. 응원이 뜨거웠다. 이렇게 말한 게 그 증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실제 없었던 단어가 파생돼서 나오는, 뭐 예를 들면은 라면 먹고 갈래 그거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 실제 그게 그 영화에 나온 거잖아요. 라면 먹을래요였나? 예, 아마 그런 거 같아요. 라면 먹을래요일 거예요. 라면 먹고 갈래가 아닌데 사람들 다 라면 먹고 갈래로 기억을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2000년을 나타내는 단어, 그리고 2000년에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는 새우 샌드위치 부대였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었고, 2001년엔 어떤 단어가 있었는지 이 단어는 좀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폭스 인 더 박스. 그러니까 그 박스 안에 여우인 건데,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골 냄새 기가 막히게 맡는 이제 공격수를 지칭하는 표현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원래 우연히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 기자인 필리프 오클레르가 있었는데 이제 티에리 앙리 그 전기에서 아스널에는 박스 안에서 해결해줄 선수가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프랑스어로 르나르드 스파세 그러니까 박스의 여우 이런 표현을 앙리가 썼대요. 네. 그러니까 영국 기자들은 모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클레르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번역하냐. 네. 그러니까 폭스 인 더 박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이게 운율 라인까지 맞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훌륭한 헤드라인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스테머스가 이거를 이제 헤드라인으로 쓰면서 그때부터 알려진 건데 사실 아스날이 FA컵 결승전에서 리버풀한테 결정력 부족 때문에 오원한테 2골 먹고서는 그러고서는 졌었거든요. 그래서 앙리가 우리한테는 박스 안에 여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벵거가 폭스 인 더 박스 영입이라고 해가지고 프랜시스 제퍼스를 영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수 별명이 폭스 인 더 박스였는데 망했죠. 아스날 역대 예. 최악의 영입 선수로 많이 불려요. 이 선수가. 그렇습니다. 예. 실질적으로는 여우가 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2002년 단어는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보긴 했어요. 이 단어는. 예. 이제 메타탈살. 이게 이제 그 종족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 햄스트링이 과거에는 안 썼잖아요. 햄스트링 안 쓰다가 박찬호 선수가 텍사스 레인저스 갔는데 첫 경기에서 햄스트링 파열이 되는 부상을 당하면서 그때부터 처음으로 햄스트링이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영국도 사실 이런 걸 잘 안 썼대요. 그런데 이제 데이빗 베컴이 이때 맨유 시절이죠. 데포르티보의 수비형 미드필더 도살자로 유명했던 선수거든요. 거친 플레이 해가지고 알도 두셰르한테 거친 태클을 당하면서 네. 종족골 골절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이 종족골이라는 단어가 쓰이게 된 거라고 해요. 그 전까지는 종족골을 쓰지 않았대요. 그 데이비드 베컴 다큐멘터리에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네. 장면들은 그래서 쓰였던 거군요. 네, 그러니까 예. 과거에는 그냥 발이 부러졌다 이 정도로만 표현을 했는데 발가락 여기 종족골이 부러졌다. 이게 베컴이 너무나도 유명한 선수니까. 그렇죠. 워낙 잘하기도 했고. 예, 영국의 희망이었고 그렇죠. 잉글랜드에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가 너무 크다 보니 우리가 사실 박찬호가 아닌 다른 선수가 그랬으면은 햄스트링 안 알려졌을 거거든요. 박찬호여서 알려진 것처럼 베컴이어서 그래서 알려지게 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2002년은 중족골. 그러면 2003년은 무엇인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의 신조어 액티브입니다. 예, 그러면 이건 옵사이드 용어예요. 예. 사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쓰죠. 액티브 옵사이드, 패시브 옵사이드 아니면은 액티브 옵사이드, 논 액티브 옵사이드 이렇게 하는데 네. 한국어로는 관여 비관여로 얘기를 하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골에 관여된 옵사이드 위치면은 그러면 옵사이드 반칙이 불리고 그리고 이제 골에 관여되지 않았는데 옵사이드 위치에 있는데 다른 데서 이제 골을 넣으면은 그건 이제 그 비관여. 네. 그래서 이제 패시브나 아니면 논 액티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가 여기서 이쪽으로 줄 때 이 선수는 옵사이드 라인 뒤잖아요. 네. 그건 옵사이드가 아니어서 이 선수가 골을 넣으면은 옵사이드가 아닌 거고 반면에 이게 이 선수를 지나서 이쪽으로 왔다면 이 선수는 옵사이드 라인에 이미 넘어선 거니까 그러면 옵사이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선수들이 좀 액티브하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서 있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네. 아니면은 또 이제 역으로 이용하기도 하죠. 뭐 그러니까 과거에 특히 이 시기 때 그걸 굉장히 많이 활용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 판니스텔로이였거든요. 예. 판니스텔로이가 일부 옵사이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가 라인을 올리죠. 안 막죠, 일부러. 예. 근데 그때 본인은 가만히 있고 뒤에서 침투해 들어오는 선수가 마무리를 짓게 하는. 예. 리버풀의 전설적인 수비수이자 과거에 매치 오브 더 데이 패널을 굉장히 많이 했던 앨런 한센이라는 인물이 있었거든요. 네. 그 예전에 퍼기의 아이들 막 다 끌어올렸을 때 애들로는 우승할 수 없다 했다가 사과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우승해가지고 예. 어쨌건 간에 한슨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규칙은 완전히 헛소리다. 그러니까 뭐 이게 규칙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용어가 패시브가 뭐고 액티브가 뭐냐 그 2차 국면은 또 뭐냐 난 도저히 고개를 흔들 수밖에 없다. 절레절레. 예.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규칙 용어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바라봤던 앨런 한센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2003년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2004년은 무리뉴가 좀 주인공이 됐습니다. 예. 무리뉴의 버스 세우기. 예.
파킹 더 버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그 무리뉴가 근데 흥미로운 게 이 파킹 더 버스가 엄밀히 따지면은 파크 더 버스라는 단어 자체를 쓰진 않았어요. 네. 무리뉴가 했던 얘기는 뭐였냐면요. 이제 토트넘전이었어요. 토트넘전에 토트넘이 수비적으로 해가지고 0대0 무승부 끝나고 나서는 네. 포르투갈에서는 이렇게 축구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버스를 브링 더 버스라고 했어요. 브링 더 버스 그리고 이제 골문 앞에 세워둔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였는데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이제 파킹 더 버스라는 표현으로 줄여지게 된 건데 네. 흥미로운 거 이게 무리뉴가 상대를 비판하기 위해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향후 이 파킹 더 버스로 가장 욕을 많이 먹었던 감독이 예. 공교롭게도 무리뉴였어요. 굉장히 수비적인 감독이기 때문에 토트넘 시절에 모우라와 손흥민 선수까지 좀 이렇게 내려쓰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2004년 무리뉴의 버스 세우기. 이 버스 세우기는 박스 안에 선수들을 많이 세워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침투하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거를 이제 파킹 더 버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2005년도 알아봐야겠죠. 2005년은 바운스백 어빌리티. 이 바운스백은 이렇게 튀어오르는 뭐 그런 거를 말하기도 하죠. 이게 그러니까 원래 없는 용어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언 도익이라는 이 감독이요. 이 감독이 크리스탈 팰리스 감독이었을 때 크리스탈 팰리스가 초반에 굉장히 안 좋았다가 결국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크리스탈 팰리스의 그 반등하는 능력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바운스백에다가 어빌리티를 붙인 거예요.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바운스백 어빌리티라는 단어를 그냥 신조어처럼 만들게 된 건데 이걸 이제 듣고 나서는 사커 AM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 단어 사전에 등재하자는 캠페인을 벌였고요. 이후 이 용어가 스포츠 해설가랑 기자들 사이에서 점점 사용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결국 콜린스 영어 사전에 등재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디렉터인 저스틴 크로지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바운스백 어빌리티는 9월에 매우 방대한 단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의 관심을 끌었는데 곧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더 폭발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걸 쓰기 시작했는데 왜 그랬는지 알 것 같다. 이 바운스백 어빌리티하는 어감 자체가 리듬감도 좋고 발음에서 뭔가 타격감도 느껴지고 그래서 많이 쓰이게 된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타격감이라는 건 아무래도 비가 많이 쓰였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6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06년의 신조어는 팬존, 팬페스트, 그리고 팬마일레. 이게 사실 그 독일에서 이런 식의 이제 응원들 사실 근데 이게 왜 예전에 한국에서 길거리 응원 같은 거는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고 나서는 뭐 독일에서는 원래 이런 팬페스트를 했었거든요. 그 팬존 팬페스트 그 팬페스트라고 많이 쓰긴 했어요 독일에서는. 근데 이게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응원 문화가 있는 건 거죠. 그러면서 이 독일어에서 따온 거예요. 팬페스트 자체가 페스티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팬마일레 같은 경우는 마일레가 MEILE인데 이게 영어 마일이에요. 1마일, 2마일 할 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그 팬들의 거리다. 약간 좀 이런 의미로 해가지고 이 독일어가 2006년 월드컵 때문에 올해의 단어로 선정이 된 겁니다. 저 아저씨 저기 있네요. 감독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팬존 되게 많이 쓰죠 대부분. 국내에서도 팬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때 처음 쓰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 영국 쪽에서 이제 사용을 한 거. 이건 거의 다 이제 영국 기준이기 때문에 디 애슬레틱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7년으로 넘어가 보면 이 단어는 현재까지도 좀 많이 쓰는 단어인 것 같아요. 트랜지션, 전환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트랜지션도 무리뉴가 만들어낸 단어에 가까워요. 왜냐면 이제 워낙 그 무리뉴의 팀이 속공의 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수비적으로 있다가도 빵 튀어나가는. 그러면서 이제 로번 더프 좌우 윙들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약간 좀 그랬던 거였는데 그 전까지는 이런 표현이 쓰이지 않다가 이제 더프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무리뉴는 트랜지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 내가 이 단어를 처음 들은 순간이었다. 그러면서 볼을 잃으면은 수비에서 공격으로 트랜지션이 이루어지고 모두가 빠르게 자기 위치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수공 공수 이 전환
이게 상당히 유행을 하게 된 거인 거죠. 예. 확실히 좀 이때 축구계를 이끌어가는 감독은 무리뉴였다는 게 좀 느껴지는. 사실 트랜지션 이전에는 그냥 카운터택이라고만 표현했어요. 역습. 그렇죠. 근데 조금 다른 거죠. 역습과는. 네. 네, 역습은 그냥 무조건 수비적으로 웅크리고 있다가 나가는 게 역습인 거고, 전환은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도 있지만은 공격에서 또 수비로 전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8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에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는 티키타카였습니다. 예. 예. 스페인을 대표하는 단어죠. 그렇죠. 스페인과 바르셀로나 때문에 생긴 거죠. 그렇죠. 예, 그냥 유로 2008년에 이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티키타카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을 한 건데, 원래 이 티키타카 자체가 스페인 기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하고, 여기서는 이제 그 뒤에 슬리틱에선 설명이 나와 있진 않지만은 장난감 같은 거래요. 티키타카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땅땅땅. 예, 그래서 이게 원터치로 패스를 주고받는 그런 거를 이제 티키타카라고 표현을 한 거라고 하는데, 네. 또 이제 한때 1990년대에는 이제 하비에르 클레멘테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무의미하게 목적 없이 패스만 주고 받는 거를 조금 비꼬는 용어로 쓰기도 했었다라고 해요. 이 초창기에는 좀 안 좋은 단어였네요. 그러면. 네. 하지만은 이게 점점 더 점유를 많이 할수록 우리가 더 주도를 가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 스페인이 유로 2008 우승하고 또 이제 바르셀로나가 전성기를 이끌면서 그러면서 티키타카라는 용어가 유행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정작 과르디올라는 이 용어를 싫어했습니다. 왜냐면은 바로 이제 이 용어의 시작 자체가 무의미하고 목적 없이 볼 주고받는 거를 의미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본인의 티키타카라고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니까, 펩 축구하면 티키타카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니까, 실제 그 바이에른 뮌헨 시절을 다룬 이제 본인의 자서전에서 그 얘기를 하죠. 난 티키타카가 싫다. 티키타카는 명확한 의도 없이 볼을 패스하는 건데, 나는 그러지 않았다. 바르셀로나는 티키타카를 하지 않았다. 우리는 목적을 위한 패스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펩의 티키타카는 조금 더 명확한 목적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2008년까지 알아봤고 2009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의 신조어는 가짜 9번, 폴스 나인. 네. 폴스 나인도 사실 유행시킨 거는 펩과 스페인이긴 하죠. 그렇죠. 예, 유행시킨 건 그렇긴 하지만은 사실 그 폴스 나인이라는 용어 자체는 1980년대 중반까지도 있었대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 이제 대중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던 거는 2006-07 시즌 당시에 AS 로마의 토티. 네. 스팔레티 감독이 그때 공격수가 없어가지고 토티를 가짜 9번으로 활용했던 게 거의 이제 조금은 자주 거의 그 주 전술로 활용했던 최초의 사례에 가까운 거고, 네. 그 이후 이제 맨유가 호날두를 최전방에 활용을 했고, 그리고 그거의 완성이 이제 2008-09 시즌에 바르셀로나가 리오넬 메시를 가짜 9번 폴스 나인으로 쓰면서 트래블을 달성하면서 그러면서 엄청나게 유행하면서 이후에는 뭐 세스크, 피루미노 뭐 많은 선수들이 가짜 9번에서 뛰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도 많이 쓰잖아요. 폴스 나인은. 그렇죠. 많은 감독들이. 예, 근데 뭐 사실 진짜 좋은 공격수가 있으면은 공격수 쓰는 게 맞는 거고. 예. 근데 없을 때 이제 가짜 9번을 쓰는 거죠. 진짜 9번이 부상을 당했거나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아니면은 그냥 공격형 미드필더가 골 더 잘 넣으면은 공격수보다 메리노? 그냥 쓰는 건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요케스보다 메리노가 나으니까 뭐 그런 거죠. 예. 그러면 2010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10년의 신조어 포즈난. 예. 포즈난 응원으로 더 유명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사실 2010년에는 다른 용어들도 많았어요. 굉장히 유행했던 게 뭐 자블라니도 있었고, 부부젤라. 이거는 월드컵 때 그거죠.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건 간에 그 맨시티가 더 포즈난을 유행을 시킨 거죠. 원래 이거의 유래는 레흐 포즈난 팬들이 우리가 이제 승기를 잡았다 할 때 경기장을 등지고 서로 어깨 동무하면서 뛰는 거죠. 그러면서 노래 부르는 거잖아요. 예. 이거 이제 상대 능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기를 볼 필요도 없다. 안 봐도 돼. 우리 승리야 막 이러면서 그런 건데, 이걸 이제 그 맨시티가 레흐 포즈난이랑 경기에서 이걸 보고서는 따라한 거죠. 따라하면서 굉장히 이제 이게 화제가 된 거였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맨시티는 요즘 항상
그 승기를 잡으면은 매번 이거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오아시스 공연에서까지도 이런 거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노엘 갤러거가 이제 본인 투어 때 맨시티 팬들이 포즈난 해주는 거 보면서 굉장히 고마워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응원하는 입장에서 가서 상대편이 포즈난 한다. 너무 짜증나거든요. 예. 예. 어쨌든 이렇게 포즈난 2010년에 생긴 단어였습니다. 2011년의 신조어는 언더랩. 예. 뭐 오버랩도 있고 언더랩도 있는 거잖아요. 예. 2011년에는 언더랩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만들어졌다고 네. 합니다. 오버랩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쭉 공격적으로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거를 풀백들이 이걸 이제 오버랩이라고 하는 거고, 언더랩은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네. 예, 근데 이게 크리스 콜먼 예전에 풀럼 감독이었던 그 사람이 처음으로 썼다라고 해요, 이 표현을. 그때는 완전 난리가 났대요. 이거 무슨 근본도 없는 용어야? 언더랩이 예. 뭐야? 이러면서. 예, 그때는 그래서 엄청 놀림감이 됐는데, 근데 마땅히 표현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버의 반대로 언더랩을 쓴 건데, 이게 결국은 현재까지 지금은 완전히 자리 잡았죠. 예, 심지어 예, 언더랩을 전술적으로 쓰는 팀들도 굉장히 많고, 예, 수적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죠. 예, 뭐 이 풀백들도 어쨌든 그렇죠. 이지선다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오버래핑 혹은 언더래핑을 통해서. 예, 포스테코글로도 참 많이 썼고요, 언더랩은. 예, 그렇습니다. 2012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저는 이 단어 처음 들어보긴 했어요. 아, 그래요? 티포. 예. 티포로 가장 유명한 게 독일인데. 그래요? 예. 이게 그 티포가 그 걸개 얘기하는 거거든요. 통천. 예, 통천. 예. 예, 통천. 걸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대한 거를 티포라고 하는데, 원래 이게 이탈리아어인 티포지에서 온 거예요. 티포지가 이제 팬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정작 이탈리아에서는 이 통천 가지고 티포지라고 안 했는데, 어쨌건 간에 이게 뭐 도르트문트가 이런 응원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을 해서 가디언에서 2012년에 이 단어를 헤드라인으로 기사에 사용을 했고, 예, 그러면서 조금씩 더 알려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다 이런 거를 티포라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2012년까지 알아봤고. 사실 근데 2012년 저는 2012년의 단어는 티포보다는 개겐 프레싱이 이때 왔어야 됐다라고 생각해요. 2012년에 이때가 도르트문트 전성기이기 때문에. 클롭의 도르트문트. 예, 왜냐면 개겐 프레싱이 뒤에 나오거든요. 예. 뒤에 나오는데 이거 영국에서 만들어서 뒤늦게 유행해서 그런 거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리고 라볼피아나는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라볼피아나 2008년 9년쯤에 나왔어야 되는데, 바르셀로나에. 예, 펄스 나인 이전이 라볼피아나거든요. 네. 예. 어쨌든 뭐 이거는 알아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 뭐 왜 안 들어갔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티포가 조금 더 선정이 됐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2013년으로 넘어가면 라운도이터, 예. 토마스 밀러를 대표하는 단어죠. 예. 제가 이 선수 때문에 바이언 팬을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 라운도이터를 만들어낸 사람이 밀러 본인이에요. 밀러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포지션의 선수냐, 네.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왜냐면 밀러가 워낙 기묘하니까. 아니 무슨 뭐 막 기술적으로 우아한 것도 아니고, 막 신체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막 드리블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뭔가 하나 잘하는 게 없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많은 골과 많은 도움을 양산해내니까. 그렇죠. 당신은 대체, 그리고 윙도 아니고 스트라이커도 아니고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고. 사실 밀러의 포지션을 특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긴 네. 해요. 예. 그래서 밀러한테 당신의 역할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라고 하니까 밀러가 라운도이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독일어에서 이제 그 꿈을 해석하는 그 해몽가라고 하죠. 예. 그 용어가 트라움도이터거든요. 트라움이 이제 꿈이고, 도이터가 이제 뭐 의미 자라고 해야 될까? 그 의미를 조금 해석하는 사람, 좀 이런 의미인 건데, 그래서 이제 꿈을 해석하는 사람을 트라움도이터라고 하는데, 여기서 따와서 라움이 공간이거든요. 공간을 해석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라움도이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확실히 이 밀러가 좀 똑똑해요. 이런 것도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풋볼 매니저 게임 있잖아요. FM. 거기에 아예 라운도이터라는 포지션도 생겼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공간 연주자라고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게 제가 처음으로 기사에다가 그렇게 써서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 도이터를 예. 뭐라고 써야 될지 좀 애매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거거든요. 의역을 해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엔 공간 해석자라고 다시 또 의역해가지고 쓰긴 했었지만은. 근데 연주자가 조금 더 멋있긴 해요. 그렇습니다. 2014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We Go Again. 예. 리버풀 팬들의 좀 가슴을 후벼팔 수도 있는. 예. 그런 말이긴 이게 하죠. 그러니까 사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제라드가 맨시티하고의 경기에서 극적으로 이제 3대2 역전승을 거뒀어요. 그러면서 1위를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 경기가 노리치전이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노리치로 간다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면서 우린 미끄러지면 안 된다. This doesn't sleep. 이 얘기를 하고 나서는 We go again. 우린 다시 해내야 한다. 이렇게 연설한 거예요. 바로 이 전설의 장면인 거죠. 그랬는데 예. 공교롭게도 제라드가 이제 그 첼시하고의 경기에서 넘어진 거죠. 미끄러진 거죠. 근데 사실 이 위고 노리치라는 말이 이 대다수가 알고 있기는 노리치전은 잘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아니죠. 그 경기는 노리치전은 너무 잘했고 그렇죠. 수아레스가 또 미친 듯이 골을 넣고 해가지고 그 다음 경기였던 첼시전에 이제 사건이 발생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건 우리는 미끄러지면 안 된다는 의미는 넘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순위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의미인 건데 이게 근데 공교롭게도 슬립으로 넘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조금 놀리는 형태로 쓰이게 된 거긴 했었죠 처음에. 하지만 We Go Again 자체는 우리 다시 일어서는 힘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얘기였기 때문에 실제 그 위르겐 클롭이 그 프리미어리그 첫 우승했었을 때 그때 이 문구를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건 괜찮다. 부상당한 선수도 없고 이제 웨스트햄전을 준비할 며칠 시간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We Go Again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리버풀 팬들에게는 좀 가슴 아픈 일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2014년을 좀 대표하는 말인 것 같긴 해요. 예, 2015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클롭이 만들어낸 클롭을 대표하는 이 개겐 프레싱 2015년에 나와 있네요.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개겐 프레싱 자체가 그거잖아요. 역압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유권을 잃었을 때 바로 압박 들어가서 전방에서 그냥 눌러버리는. 그래서 이제 다시 빼앗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뭐 클롭도 이제 영어로는 카운터 프레싱인 건데 그러니까 그 카운터 프레싱이 가장 최고의 공격이다. 왜냐? 상대 진영에서 빼앗으면 바로 공격이 되니까. 그럼 득점 기회가 가장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독일에서는 이미 그 클롭의 도르트문트가 우승했던 2010년 이제 2011, 12 이때부터 유행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클롭이 리버풀 감독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영국에서도 이게 유행을 하게 된 거죠. 이 표현 자체가. 그래서 이제 2015년 올해의 용어로 올린 거긴 한데 이미 한국에서도 제가 2011년부터 썼었습니다. 기사로. 역시 분데스리가 전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6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는 프리 8번, 프리 8스. 이게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공격형 미드필더를 한 명 기본적으로 10번 한 명 세우는 게 아니고 두 명을 세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번은 원래 중앙 미드필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맨시티가 433을 많이 썼었잖아요. 433을 쓰는데 그 중에 홀딩 미드필더 한 명 세우고 두 명을 약간 중앙 미드필더와 공격형 미드필더의 그 어느 지점으로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뛰게 공격적으로 뛰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 바로 이제 그 다비드 실바랑 아니면 포든이랑 더브라이너 이렇게 배치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더블 플레이메이커라고 표현들을 많이 쓰긴 했었거든요. 근데 더브라이너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벨기에 그 신문하고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인 8번 역할이 아니라 다른 역할이다. 약간의 변화지만 괜찮다. 그러면서 감독은 자신의 전술을 가지고 있고 나는 10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형적인 공격형 미드필더라기보다는 프리 에이스로 뛰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를 많이 움직이며 플레이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브라이너를 프리 에이스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던 거였죠. 근데 어쨌건 간에 중앙 미드필더에서 좀 공격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선수 그걸 이제 프리 에이스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2017년으로 넘어가 보면 레몬타다. 조금 어색하긴 해요. 저는 이 단어가 레몬타다. 레몬타다는 이제 스페인어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역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적인 역전일 때에
이제 그 레몬타다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거든요. 이게 네. 그가 쓰이게 됐던 게 그 바르셀로나가 파리 생제맹하고의 1차전에서 대패를 했죠. 0대4로 패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뒤집기가 이건 불가능하다 했는데 2차전 깜누홈에서 6대1 대승을 거둔 거죠. 그것도 막판 골들로 추가 시간에 2골 넣으면서 역전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레몬타다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쓰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이 단어는 대부분 이제 스페인 팀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대역전극을 거둘 때 많이 쓰긴 해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스페인어다 보니까 좀 그렇지 않나 싶네요. 예. 이게 그리고 네이마르가 파리 생제맹으로 떠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였죠. 왜냐 본인이 이 경기는 진짜 에이스 역할을 톡톡 해냈는데. 그렇죠. 예, 메시보다도. 근데 이 대역전 기적의 역전승을 거두고 나서 메시가 이러고 있고 바르셀로나 팬들이 다 그쪽에 있으니까 그때 네이마르가 그 생각을 했다라고 하죠. 물론 주인공이 아니구나. 메시를 정말 좋아했었는데 네이마르가 하지만 메시랑 같이 있으면은 나는 항상 2인자밖에 될 수 없겠다. 나는 태양이 될 수 없겠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2018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뭐 지금도 상당히 익숙하죠. XG 값이라고 좀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 기대 득점. 예. 기대 득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구역별로 나눠서 슈팅 지점과 그리고 또 이제 상대 수비가 어느 정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가지고 있는 득점 기대값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XG 자체가 Expected Goals의 약자거든요. 네.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XG 같은 경우는 요즘 대중화된 표현 중에서는 가장 너디한 단어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죠. 왜냐면 수학적인 단어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단어기도 하고. 이게 근데 기대 득점이라는 그러니까 제 말은 영어로는 expected goal 쓰고 xg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기대 득점으로 처음 쓴 것도 저긴 합니다. 칼럼에서. 그냥 제가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처음 했을 때 예상 득점할까 뭐 이러다가 그냥 기대 득점으로 한 거예요. 그대로 그냥 딱 직관적으로 번역을 하셨네요. 예, 약간 좋습니다. 좀 고민을 하다가 그때까지는 이걸 쓰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예, 제가 처음 쓰기 시작했던 용어들 은근 있어요. 축구, 그러니까 국내에서 물론 그건 저는 이제 번역을 한 건 거죠. 그렇죠. 번역을 하면서인데 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개겐 프레싱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라운드히터라던가 XG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하프 스페이스라던가 그런 것들 좀 제가 가장 먼저 쓰기 시작했던 용어들이긴 합니다. 한국 축구, 해외 축구를 다루는 예, 부버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19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채널 이름에도 들어가 있죠? VAR. 예. 비디오 어시스턴트 레프리의 약자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이전에는 없었다가 2018년 월드컵부터 이제 도입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2019-20 시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이거를 VAR로 부르는 게 맞는지 바르로 불러야 되는 게 맞는지 막 이어가지고 굉장히 논란도 있긴 했었고 그리고 VAR 자체가 이 기술 자체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이 기술을 조작하고 통제하는 VAR실에 있는 심판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그 둘 모두를 지칭하는지 뭐 이런 것들의 혼란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 지금도 많이 헷갈려 하긴 해요. 근데 VAR은 기본적으로 시스템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VAR 심은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거 사람들 많이 헷갈리는데 이거 VAR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이제 온필드 리뷰라고 하는 거예요. 온필드에서 리뷰하는 보는 거를 그래서 모니터예요, 이거는. 애프터 리뷰 할 때. 아무튼 그래서 세세하게 나누면은 용어들이 조금 더 있긴 한데 그냥 그래도 그냥 다 총괄해가지고 그냥 VAR 이렇게 부르는 건 거죠. 말 그대로. 안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이게 처음 도입됐을 때도 좀 논란도 많았었는데 이제는 없으면 좀 어색한 그런 존재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2020년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0년 브로팍스입니다. 이거 메시 때문에 나온 용어예요. 메시 때문에 나온 용어도 은근 많거든요. 뭐 폴스9도 그렇고 유행한 거는 메시 때문에 유행을 한 거니까. 어쨌든 축구계에서 제일 좀 선구자 아니겠습니까, 메시가. 이 브로팍스가 뭐냐면요. 이적 요청서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적 요청서 제출인 건데 이게 그래서 이제 메시가 이적 요청서를 냈을 때 브로팍스 이렇게 나와가지고 되게 많이들 이 단어가 생소하니까 이거 대체 뭐냐. 그래서 이제 스페인
우체국에서 인증하는 문서의 등기 송달 방식을 브로팍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때 메시가 원래 남으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바르셀로나에 남으려고 계속 기다렸잖아요. 기다렸는데 바르셀로나가 셀러리캡 이슈를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참다가 결국 등기 송달을 통해서 나 떠나겠다. 왜냐, 이미 계약은 만료가 된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이걸 보낸 거죠. 네. 그래서 이때 브로팍스가 처음 알려지면서 그때 구글 트렌드에서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였대요. 축구에서는. 아,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모르니까 스페인 사람 빼고는 모르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0년 메시의 브로팍스였고요. 2021년은 외풍 차단기입니다. 예, 외풍 차단기. 우리나라에서 눕방이라고 하는 거죠. 예. 이게 그러니까 프리킥이 자꾸 밑으로 차는 경우들이 점프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역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막기 위해 대비하기 위해서 한 명이 밑에 누워 있는 이런 거를 하기 시작을 한 건데, 이제 국가마다 이걸 부르는 형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는 그래서 눕방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잉글랜드에서는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 하다가 드로트 익스클루더, 그러니까 외풍 차단기라고 이제 부른 거죠. 그래서 이제 찬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문 아래 문지방에 이렇게 해놓는 그거 의미인 거예요. 이거를 이제 스카이 스포츠의 앨런 스미스가 처음 사용을 한 겁니다. 참고로 그 앨런 스미스 아닙니다. 리즈의. 아스날 레전드입니다. 아스날 레전드 앨런 스미스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이렇게 누웠을 때 심판진들이 뭐 일어나라 뭐 이랬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자연스러워졌죠,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어쨌건 뭐 다른 나라에서는 이걸 가지고 악어라고 부르기도 한데요. 그리고 또 아니면은 이제 철도 차단기. 약간 이렇게 누워 있어서 좀 낮게 있어서 그런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2022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포츠 워싱. 스포츠 워싱.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우디와 그러니까 뉴캐슬과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우디가 단순히 이제 그 뉴캐슬만 인수한 게 아니라 이제 그때 골프도 막 가져오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 스포츠들 막 F1 가져오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국내의 정치적인 문제를 스포츠로 세탁한다. 딱 그 의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타르도 그때 이제 노동자들 많이 죽고 그랬는데 그거를 월드컵 스포츠로 세탁한다. 그래서 이제 스포츠 워싱 논란이 이때 가장 많았었어요.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긴 하고요. 스포츠 워싱 논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좀 좋은 단어는 아니네요. 그렇죠.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2022년은 스포츠 워싱이었고, 2023년으로 넘어가 보면 PSR, 뭐 PSR 이슈 뭐 이런 걸로 좀 유명하죠. 사람들이 FFP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랬거든요. 파이낸셜 페어 플레이 룰. 근데 이제 이게 PSR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마다 룰의 세부가 다르긴 해요. 세부가 조금 다르긴 하는데, PSR 같은 경우는 어쨌건 이게 원래 전체의 용어는 Profit and Sustainability Rules, 수익 및 지속 가능성 규정인 거거든요. 이 팀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돈을 버냐, 얼마나 많이 쓰지 않냐, 적자를 보면 지속 가능하지가 못하니까. 그러니까 버는 만큼 써라 뭐 이런 거를 나타내는 단어죠. 그렇죠. 물론 뭐 버는 거보다 더 쓰긴 해요. 실제 룰상으로도 1년 기준 3,500만 파운드 더 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수익 대비. 버는 거 대비 너무 많이 쓰진 마라. 뭐 이런 거. 망할 정도로 쓰진 마라. 이거인 건데, 어쨌건 간에 이게 유행을 하게 된 거는 2023년 11월에 에버턴이 이제 승점 10점 감점 받으면서 그러면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팅엄 포레스트도 승점 감점을 받았었고, 그리고 또 이제 에스턴 빌라라던가 뉴캐슬이라던가 이런 첼시. 바로 이제 유망주들을 대거 팔게 된 거죠. 왜냐, 이 PSR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너무 많이 썼네 이러면서 이제 팔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유망주들을 많이 파는 형태가 된 거였습니다. 비싸게. 그리고 서로 돌려막기도 했죠. 유망주를 서로 비싸게 주고 팔고 해가지고. 그렇죠. 왜냐면은 장부상은 그렇게 되면은 수익으로 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영입할 때는 그 선수의 계약 기간으로 나누기를 하게 돼 있고, 판매는 그냥 일시불이 오게 돼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2023년의 단어는 PSR이었고요. 2024년으로 넘어가 보면 스위스 모델인데, 사실 이게 지난 챔스에서 좀 먼저 시행이 됐잖아요. 그 스위스 모델 자체가 원래는 체스나 바둑 같은 데서 쓰였던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풀리그예요. 풀리그로 해가지고 승리하면은 승리한 사람들끼리 붙고,
패하면 패한 사람들끼리 붙고 그러면서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는 그거를 이제 풀리그 형태라고 하는데 네. 챔피언스 리그가 그 스위스 모델에서 좀 감안을 해서 완전 풀리그까지는 아니지만은 10개 팀씩 그냥 풀로 이렇게 붙어서 승패 해가지고 가장 성적이 좋은 팀들이 올라가는 형태로 바꾼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전까지는 조별 리그라고 불렀는데 이때부터는 리그 페이지라는 명칭도 생기게 된 거고요. 예, 그러면서 스위스 모델이 처음으로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부버지께서는 이 스위스 모델이 좀 재밌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조별리그가 좀 재밌다고 느껴지시나요? 저는 조별 리그가 더 낫습니다. 저도 조별리그가 조금 더 재밌다고 느껴지긴 합니다. 예. 그리고 올해도 알아봐야겠죠. 올해 2025년은 피니셔입니다. 네. 예. 근데 이 피니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피니셔 어떤 거예요? 약간 마무리해주는 최전방에서 딱 이제 예. 필요할 때 마무리해주고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피니셔는 뭐냐면요.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가 가져온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체 카드가 5장이 됐잖아요. 그렇죠.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점점 더 이제 그 승부처에서 쓰는 마무리를 짓는 해결사형 선수를 쓰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피니셔라는 단어가 유로 2024에서 유행을 한 거예요. 네. 예. 근데 약간 슈퍼조커 뭐 이런 느낌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죠. 슈퍼초코랑 비슷한 거예요. 예. 근데 어쨌건 교체 카드가 늘어나면서 조금 더 아예 그런 특화된 선수들을 쓰기 시작한 거.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 유로 때 유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메리노가 그런 케이스인 거죠. 메리노가 독일전도 교체 투입돼가지고 연장전에서 마무리를 지어줬고. 예. 예. 그러니까 딱 그 마무리 한방형 선수. 솔샤르? 과거의 솔샤르, 과거의 치차리토. 예, 그걸 이제 피니셔라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조금 말들은 많긴 해요. 이거는 피니셔라는 표현이 좀 애매한 거 아니냐. 그렇죠. 차라리 뭐 스타터의 반대말로 엔더로 부르는 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 피니셔가 약간 그 경기를 끝내다라는 의미의 피니셔였군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골을 마무리 짓는 유형의 피니셔가 아니라 경기를 마무리 짓는. 뭐 예를 들면 그것도 피니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잠그기용 선수. 자물쇠. 예, 옛날에 뭐 그러니까 암브로시니를 암자물쇠라고 불렀고 그리고 이제 리버풀에서 엔도도 피니셔로 불리는 그렇죠. 거죠. 잠그기용 마지막. 네, 엔도는 골이 없는데. 그 잠그기용. 그러니까 이게 약간 피니셔랑 좀 이질감이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약간은 좀 어색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피니셔가 그런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2020년 21세기에 만들어진 단어들을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네. 어쨌든 이 단어들을 통해서 그 시기에는 누가 좀 축구를 주도해 나갔고 누가 좀 강팀으로 군림했고 어떤 선수가 제일 잘했는지 이런 것들도 새삼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거기다가 어쨌건 새로운 축구 용어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2026년에는 어떤 용어가 또 유행하게 될지 예,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2026년 또 다른 즐거움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하이프도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들어가 볼게요. 안녕.